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 이제 해석학 첫 시간인데요. 뭐든지 이제 첫 시간은 이제 쉬운 내용들로 시작하는데, 이번 시간은 우리가 집합하고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서는 이제 집합을 보는데, 여러분들 우리 해석학에서 다루는 거는 실수들의 집합이니까 우리 집합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 실수들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들을 이제 주로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집합과 함수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합론을 잘 공부하셨다면 이 장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보면 이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아시는 분들은 이 장을 이제 스킵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혹시 처음 이제 수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해석학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쓰이는지, 이 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챕터 1은 집합과 함수인데요. 다루는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실수들의 집합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집합 다루고요. 그 다음에 실수들의 집합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함수에 대한 기본 개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수의 집합이 이제 대수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수적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덧셈이나 연산 이런 것들을 정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항연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 중에서 이제 무한집합, 실수의 집합은 무한집합이기 때문에 이제 무한집합의 몇 가지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산, 셀 수 있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무한집합으로서 셀 수 있는 가산집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은 1.1절 집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집합에 대해서는 이제 공리적으로도 우리가 집합론을 이제 전개할 수도 있고, 직관적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집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여기 이 해석학에서 쓰이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x가 a의 원소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a의 원소가 아닌 거는 이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집합이 있을 때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원소가 다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의를 쓰면, 요건 정의인데요. x가 a에 있으면 x는 그렇죠, b의 원소다. a에 있는 원소는 모두 b의 원소고, 만약에 a에 있는 원소 중에서 그렇지 않고 b에 없는 원소가 있다면, 그렇죠,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a가 b의 부분집합으로서 같지 않은 이런 집합을 a는 b의 진부분집합, proportion of set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 부분집합의 정의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고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성립하는 거는,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는 x가 공집합에 들어가면 x는 a에 들어간다라는 건데요. 사실 x가 a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x가 공집합에 들어간다라는 건 항상 거짓이에요. 그렇죠? 공집합에는 원소가 없으니까. 근데 조건문에서 가정이 거짓이면 항상 참이다라는 게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집합이 있을 때 두 집합이 언제 같은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집합일 때 두 집합이 같다 또는 상등이다, 이런 얘기는 언제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동시에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따라서 A에 있는 원소는 모두 그렇죠, B의 원소고, 동시에 B에 있는 모든 원소는 A의 원소가 될 때. 자, 그래서 이게 성립할 때 두 집합은 상등이다. 결국 두 집합의 원소가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A와 B가 두 집합의 원소가 일치할 때 상등이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제시법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겠는데요. 우리 X가 A의 원소일 때, 이제 A의 원소들에 대해서 PX라는 거는 X에 관한 조건 명제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PX는 X에 관해서 기술된 어떤 수학적인 명제인데, X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막 결정되는 거예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데, X 값이 딱 결정이 되면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런 거를 조건 또는 조건 명제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조건제시법은 뭐냐? 자, 이런 집합을 생각하는 건데, 어떤 집합에 대한 조건제시법은 A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PX라는 이 조건이 참이 되는 X들을 다 모아라.
그렇죠? 이 집합은 그래서 이 px가 참인데 그런 말은 안 쓰고요. 이렇게만 쓰는데 그거의 의미는 그렇죠? px가 뭐인 참인 x들 다 모아놓은 집합을 이렇게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 집합이 항상 존재하느냐 이런 것들은 집합론에서 생각하는 개념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집합론에서는 분출공리라고 해서요. 어떤 집합의 원소들로서 그 집합에 정의된 어떤 조건 명제가 있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이 집합, 그 원소들의 집합은 항상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공리로서 우리 정하기도 하는데요. 예, 이렇게 우리 조건제 집합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예제, 우리 앞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쓸 예제들을 한번 보겠는데요. n이라는 집합은 내추럴 넘버, 자연수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자연수 집합이라고 하고요. 자, 자연수의 원소 중에 a라는 집합은 자연수의 원소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자연수들이니까 그렇죠. 이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바꾸면 1, 2, 3, 4,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 n의 부분 집합으로서 n2하고 n5가 있는데요. n2는 그렇죠. 짝수들의 집합이에요. 자연수의 원소 중에서 x는 2y로 표현되는 그런 x들 다 모아놓은 짝수들의 집합이고요. 자, n5는 그렇죠. 홀수들의 집합. 2y 빼기 1로 표현되는 홀수들의 집합이다. 짝수 집합, 홀수 집합.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집합에 대해서 뭐 합집합, 교집합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합의 연산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집합의 연산은, 그렇죠. 먼저 일단은 전체 집합을 생각하고 그 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생각했을 때 그 집합들의 연산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해석학, 특히 실해석학에서는 전체 집합이 실수 전체, 그렇죠? 실수들의 집합을 이제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x를 전체 집합이라고 두고 그거의 부분 집합들에 대해서 요거는 합집합이죠. 합집합의 정의는 일단 우리가 전체 집합에서 생각하니까 그 전체 집합의 원소들 중에서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하는 원소들 다 모아놓은 게 합집합. 동시에 속하는 원소들 모아놓은 건 교집합. 자, 요 차집합인데요. A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B의 원소가 아닌 거. 그렇죠? 전체 집합의 원소인데 A에 있는 원소이면서 B의 원소가 아닌 것들 다 모아놓은 게 차집합. 그 다음에 요거는 A의 여집합이라고 해서요. 정의는 X 빼기 A. A가 아닌 것들이죠. 전체 집합의 원소들 중에서 A가 아닌 거. 그렇죠? 그래서 전체 집합의 원소들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 다 모아놓은 게 자, A의 여집합이다. 그거를 여집합.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증명했던 거 아시죠? A 빼기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인데 이거는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A 빼기 B는 A에 들어가고 A에 들어가지 않는 건데, B에 들어가지 않는 건데 B에 들어가지 않는 거는 B의 여집합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집합이 공집합이면 두 집합을 서로 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집합의 정의와 간단한 연산 살펴봤는데요. 이 연산에 대해서 만족하는 법칙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합의 연산이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런 분배법칙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셨잖아요.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세 개의 집합 A, B, C가 이제 X의 부분 집합일 때 예, 교환법칙, 이제 합집합에 대해서, 교집합에 대해서 교환법칙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의 합집합을 할 때 이제 합집합은 두 개씩 정의되어 있으니까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괄호를 쓰는데 괄호는 어떻게 쓰는지 상관없다라는 게 이제 결합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산이 이렇게 다를 때 교집합에 대한 교집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합집합을 하는 경우 또는 합집합을 먼저 하고 교집합을 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자, 교집합을 먼저 하고 합집합을 하는 경우는 먼저 합집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교집합을 해라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분배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합집합을 먼저 하고 교집합을 하는 거는 교집합을 먼저 각각을 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합집합하는 거랑 똑같다. 자,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교집합의 여집합, 합집합의 여집합은 그렇죠. 여집합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집합의 여집합은 여집합의 합집합이고 합집합의 여집합은 여집합의 교집합이고 자, 이런 것들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책에는 3번, 4번에 이제 여기서 증명한 거 말고 증명이 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집합이
여집합에, 그러니까 교집합이 합집합에 대해서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집합이니까 여기 있는 원소가 다 여기 들어오고 여기 있는 원소가 다 여기 들어온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되죠. 자, 그래서 어떤 x가 여기에 들어온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x는 이 A 교집합, B 합집합, C에 들어오는데, 자, 전체적으로는 요 교집합이 들어오니까 x는 A에 들어오고 x는 B 합집합 C에 들어와야 돼요. x는 A에 들어오고 요거 꺽쇠는요,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리고를 이렇게 꺽쇠로도 씁니다. 논리기호예요. 그 다음에 x는 B 합집합 C에 들어가니까 x는 동시에, 그러니까 요거를 한 번에 쓰면 x는 B에 들어가고 또는, 요거는 또는이에요. x는 C에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조건들이 이렇게 그리고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미 이제 논리적, 그러니까 이 명제들에 대해서, 논리곱과 논리합, 이걸 이제 이고를 논리곱, 그 다음에 또는을 논리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논리곱이 논리합에 대해서 분배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 논리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교집합이 이제 합집합, 그러니까 논리곱이 논리합에 대해서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데, 요거는 이제 집합론에서 간단하게 다루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x가 이 분배 법칙이 여기 2단계에서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x가 a에 들어가고 x가 b에 들어가고 또는 x가 a에 들어가고 x는 c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x는 a와 b에 동시에 들어가고 또는 그 다음에 x는 a와 c에 동시에 들어가고. 근데 x가 여기에 들어가거나 또는 여기에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는 합집합에 들어간다. 자,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아, 근데 잠깐만요. 여기 와보시면 지금 이거는 뭘 증명했냐면은 여기 있는 원소가, 여기 잠깐 와보세요. 여기 있는 원소가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걸 증명했는데, 우리가 같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여기 있는 원소가 저기 들어가는 걸 증명해야 되죠. 자, 그런데 요거는 방향이 거꾸로가 돼도 다 상관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방향을 거꾸로 해도 진행해도 상관없다. 그걸 좀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자,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x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x는 A 교집합 B에 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A 교집합 B에 안 들어오려면 A에 없거나 또는 B에 없거나, 그렇죠? 그래서 x는 A에 없거나 또는 x는 B에 없거나 해야 되죠. 자, 그런데 A에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건 A의 여집합에 들어 있다는 거고, B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건 B의 여집합에 들어 있는데, 자, 여기 또는이 있으니까 합집합으로 연결하면, 그렇죠. A 합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에 들어간다. 그런데 얘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대도 그대로 성립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두 집합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집합했고요. 우리 이제 집합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생각할 텐데요. 이제 집합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집합이라고 안 하고 집합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amily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집합들의 족, 그러니까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집합에다가 집합을 원소로 갖기 때문에 집합에다 이렇게 첨자를 매길 거거든요. 그래서 첨자를 매겨서 구분할 건데, 그 첨자 집합이 i예요. 그래서 i라는 것도 집합입니다. i에 있는 각각의 알파에 대해서 a 알파가 대응되어 있어요. 근데 이 a 알파는 전체 집합의 어떤 부분 집합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i라는 집합에 1이 있고 2가 있으면 a1이라는 집합하고 a2라는 집합이 대응된 그 원소에 대해서 대응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알파에 대해서 i에 있는 집합에 대해서 a 알파가 대응되어 있을 때 이 알파를 뭐라고 하냐면은 첨자라고 합니다. 파란 거 첨자, 영어로는 인덱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덱스들의 집합이 지금 i잖아요. 그래서 요 i라는 집합을 첨자 집합이라고 하고요. 그럼 첨자에 의해서 이제 대응되는 이 a 알파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거는 첨자된 집합, 인덱스드 셋이라고 해요. 첨자된 집합 또는 첨수된 집합, 이거 첨수라고도 하는데요. 첨자된 집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이제 그 첨자된 집합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족을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쓰냐? 이 첨자 집합에 있는 첨자들에 의해서 첨자된 집합들 다 모아놓은 집합을 이렇게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써요. A 알파들인데 알파는 i라는 첨자 집합이 들어있는 거에 대해서 각각의 대응되는 A 알파들 다 모아놓은 거. 얘를 뭐라고 부르냐? X의 부분 집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부분 집합들의 집합이니까 X의 부분 집합들의
집합인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분 집합 족이다 라고 우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합들이 쭉 있는데 걔네들을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원소처럼 생각해야 되니까 첨수를 붙여서 생각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첨수된 집합족들이 있을 때, 부분 집합족이 있을 때 걔네들을 다 합집합하고 교집합할 수 있는데 그러한 개념이 이제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알파가 이제 X의 부분 집합족일 때 첨수 집합은 I고요. 첨자 집합은 I고요. 그랬을 때 이 기호는 뭐냐? A알파들 다 합집합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두 집합을 합집합할 때는 어떻게 돼요? X는 A에 있거나 B에 있거나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알파는 되게 무수히 많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A 알파들의 합집합은 뭐냐? 그렇죠? 이 A 알파들 중에 어떤 거 하나에는 들어있으면 그 원소는 이 합집합에 들어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 집합은 어떤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거냐? X는 어떤 A 알파에 들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A 합집합 B에 들어있다는 거는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으면 되니까 좀 일반적으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요 합집합에 들어있다는 거는 얘네들 중에 하나에 들어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정리하냐면 X는 A 알파에 들어있는데 어떤 A 알파? 어떤 알파에 대해서 그 알파 하나에 대해서 여기 들어있으면 이 합집합에 들어있고요. 그럼 교집합에 들어있으려면 다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는 A 알파에 들어있어야 하는데 for all 알파가 이 첨수된 집합 모두에 들어있는 X를 다 모아놓은 게 교집합이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합집합을 일반화시킨 거고요. 얘는 교집합을 일반화시킨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첨수 집합이요. 첨자 집합이 이렇게 이렇게 유한 집합인 경우에는 요 합집합을 그냥 간단하게 AI라고 하고 I는 1에서부터 N까지 이렇게 씁니다. 그건 뭐냐면은 얘네들 A1부터 AN까지 다 합집합한 거니까 그냥 요거고요. 그렇죠? 교집합한 것도 이렇게 쓰고요. 첨수를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첨자 집합이 요 n인 경우는 1, 2, 3, 4에서 계속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요 합집합은 어떻게 하느냐?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얘는 자연수가 첨자 집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자연수니까 n이라는 표현을 쓰고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화된 합집합, 교집합을 각각의 첨수집합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 부분집합 쪽에 대해서 합집합하고 교집합을 살펴봤는데요. 여기 예제가 있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우리 첨자된 집합들의 족에 대해서 합집합, 교집합 살펴봤는데요. 이 첨자가 숫자이면 첨수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첨수된 집합족들의 합집합, 교집합 살펴봤는데 이 첨수들이 이렇게 유한계이면은 우리가 그냥 유한계의 합집합, 교집합인데 이제 무한집합에서 첨수를 따가지고 오면 우리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예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R이 실수집합이고요. 이 I 첨자집합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0부터 1까지 모든 실수를 첨수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0에서부터 1까지 구간인데 여기서 알파를 생각했을 때 그 첨수된 집합 A 알파는 뭐냐? 실수들의 집합인데 알파보다 작고 2분의 알파보다 큰 거. 걔네들 다 모아놓은 집합을 A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면 일단 0부터 1까지 요게 이제 사실은 이제 R의 부분 집합이기도 하고 이게 지금 첨수 집합이에요. 그래서 첨수 집합 중에 어떤 알파를 딱 잡으면 2분의 알파는 절반이겠죠? 그러면 알파하고 2분의 알파 사이에 있는 원소들 다 모아놓은 게 A 알파. 자, 이렇습니다. 자, 그럼 알파는, 만약에 알파가 여기 있으면은 2분의 알파는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알파가 여기 있으면은 알파는 여기 있고 2분의 알파는 더 작으니까 이렇게 있고. 그렇죠? 쭉 구간들이 요 사이에서 쭉 있는데 걔네들 다 합집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합집합하면은 얘네들 다 모아놓은 건데 여러분 어떤 원소, 예를 들어 여기에 어떤 원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알파를 잡고 그거에 2분의 알파를 생각하면은 이 원소는 이 실수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이 실수는 항상 어떤 A 알파가 존재해서 A 알파가 얘를 포함하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1 근처에 있어도 1은 아니니까 그렇죠? 여기 어딘가 있어도 요거보다 큰 알파를 생각하고
그럼 2분의 알파는 여기 있으니까 그거를 포함하는 A 알파가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A 알파들 다 합집합하면은 전체 집합, 그러니까 요 구간에 있는 전체 집합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물론 I라고 써도 되는데 I는 이제 첨자 집합이니까 이렇게 그냥 쓰도록 합시다. 그래서 얘네들 다 모아놓으면, 이 구간들을 다 모아놓으면 합집합하면 0에서부터 1까지다 라는 겁니다. 0하고 1 빼고요. 자, 이제 교집합인데요. 이 교집합은 사실 없어요. 교집합에 있는 원소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아무거나 하나 생각을 해봐요. 똑같이. 자, 이 원소를 생각하면 얘보다 작은 걸 알파로 잡고 그거에 2분의 알파를 잡으면 얘는 그 구간, 이 A 알파에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교집합은 모든 A 알파에 들어가는 원소들 다 모아놓은 건데, 어떠한 0에서부터 1까지에 속하는 실수를 생각하더라도 그걸 포함하지 않는 A 알파가 존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우리 첨수된 집합 쪽에 대해서 합집합, 교집합 한번 살펴봤는데, 이 첨수집합이 또는 첨자집합이 무한집합이어도 우리가 다 그런 합집합과 교집합을 생각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예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X의 부분집합 쪽이 있는데, 걔네들의 합집합의 여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의 여집합은 여집합의 교집합, 여집합의 합집합, 이렇게 된다. 그리고 드모르간의 법칙의 어떤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죠. 첨수된 집합 쪽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증명은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증명되는지. 자, 그래서 집합이 같으니까요. 같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원소가 모두 여기 들어가고 여기 있는 원소가 모두 여기 들어간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볼게요. 그래서 X가 여기 들어가면은 X는 여집합이 들어가니까 X는 이 집합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집합에 안 들어간다는 거는 교집합은 A 알파에 모두 속해야 되죠. 거기에 안 들어간다는 거는 어떤 A 알파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모든 A 알파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아니면 어떤 A 알파에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어떤 A 알파에 안 들어간다. X는 A 알파에 안 들어간다. 어떤 for some 알파는 I. 그러니까 어떤 알파가 있어서 그 A 알파에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전체 교집합에도 안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안 들어간다는 걸 여집합으로 썼어요. 그래서 X는 A 알파의 여집합에 들어가는데 for some 알파. 그러면 어떤 알파에 대해서 이거에 들어가니까 합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알파가 I에 들어가 있는 A 알파들의 여집합의 합집합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이 합집합은 얘네들의 어떤 알파에 대해서 그 하나에 대해서 그 집합에 들어가면 합집합에 들어가니까. 됐죠? 자, 그런데 이걸 반대 방향도 그대로 성립한다라는 걸 여러분들 거꾸로 읽어주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모든의 부정은 썸이고 올의 부정은 썸이고 썸의 부정은 올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1.1절 마지막으로 곱집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곱집합은 이제 우리 집합에서 이제 관계를 정의하거나 함수를 정의할 때 이제 곱집합을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그런 관점에서 좀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하고 B가 공집합이 아닌 집합일 때 A 곱집합 B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순서쌍들의 집합인데요. 요건 이제 순서쌍인데, 이 첫 번째 원소는 A에 있는 원소들 오고 두 번째 원소는 B에 있는 원소들 다 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얘를 A와 B의 곱집합이라고 하는데, 이 순서쌍은 어떻게 정의되는 거냐? 이 순서쌍이 같다라는 거는, 그렇죠? 첫 번째 원소가 같고 두 번째 원소가 같을 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의 곱집합은 순서쌍들의 집합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A라는 집합을 이렇게 그리고요, B라는 집합을 이렇게 그리면 A하고 B의 곱집합은 A에 있는 원소랑 B에 있는 원소들의 순서쌍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요 부분, 요 네모난 부분이 A와 B의 곱집합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A와 B의 곱집합이라고 우리가 굳이 이렇게 곱집합을 쓴 거는요, A와 B의 원소의 개수가 A 곱집합 B의 원소의 개수하고 이제 관계가 있죠. 여러분들 보면, 여기서 보면 A는 1, 2, 3이고 B는 4, 5인데 A 곱집합 B는 앞에 A에 있는 원소가 오고요, 두 번째 B에 있는 원소가 오니까 쭉 쓰면 총 6개가 나오죠. 근데 B 곱하기 A는 앞에 B의 원소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의 원소가 와야 되니까 이것도 총 6개.
근데 원소의 개수는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두 집합은 그렇죠. 다르다. 왜? 얘네들이 순서쌍들의 집합인데 여기서 보면 얘랑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같지만 어떻게 같으냐면은 그렇죠? 얘 원소의 개수하고 얘 원소의 개수의 곱이 이 곱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그렇지만 두 집합은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우리 집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1.1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이번 시간은 1.2절 우리 함수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함수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뭐 이렇게 인버스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봐야 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체크하는 수준으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해석학에서 다루는 것들은 실수집합 그리고 실수집합에서 정의된 함수를 다루기 때문에 함수에 대한 기본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이제 정리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함수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가 x에서 y로 가는 x에 있는 원소를 y에 있는 원소에 대응시켜주는 함수다 하고 하는 것은 뭐냐? x의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y의 어떤 원소 fx를 대응시켜주는 규칙을 함수라고 한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x의 어떤 원소를 대응시켜야 되냐면 x의 모든 원소, 그러니까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그거에 대응되는 y의 원소가 한 원소 fx를 대응시킬 때 그 대응되는 원소를 fx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의 각 원소 x에 대해서 y의 정확한 하나의 원소가 있어서 그 원소를 fx라고 썼을 때 x가 fx에 대응시켜주는 x를 fx로 대응시켜주는 이런 규칙 얘를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하고 저는 특별히 그냥 x에 있는 원소 fx 이 x를 y에 있는 원소 fx에다 대응시켜주는 규칙이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는 x에 있는 원소를 y에 있는 하나의 원소에 대응시켜주는 규칙인데요. 자, 그랬을 때 이 x에 있는 이 x라는 집합을 f의 도메인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응시켜주는 이제 대응되는 원소들이 존재하는 집합 y를 코도메인이라고 하고 공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요 x를 이렇게 fx에다 대응시켜주는 이 함수라는 규칙이 있을 때 이 fx를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함수값 다 모아놓은 것들을 치역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거에 대한 이제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일 때 f 라지 x는 뭐냐? f의 range, 치역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함수값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x의 각 원소에 대해서 fx들 있잖아요. 그 fx들은 어디에 있는 원소냐면은 y에 있는 원소인데 걔네들 다 모아놔라. 그 집합을 치역이라고 부르고 f 스몰 x가 아니고 x에 있는 원소들 다 보낸 그 fx들의 모임이니까 라지 fx라고 f 라지 x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요. 우리 이제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의 그래프를 살펴볼 건데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막 그림으로 그려서 어떤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프는 순서쌍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어떤 순서쌍들의 집합이고 그 집합을 뭐 좌표계를 설정해서 이제 도형으로 우리가 그리면 그 그래프의 기하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 g라는 건 뭐냐? x에 있는 각 원소에 대해서 x를 앞에다 쓰고요. 그러면 그 x에 대응되는 함수값 fx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두 번째 좌표로 쓴 이 순서쌍들의 집합을 f의 그래프라고 하는데 지금 x는 x의 원소고 fx는 y의 원소니까 이 그래프는 x 곱집합 y의 부분집합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f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있으면 그래프를 알고 있다는 건 뭐예요? x값과 그거에 대응되는 함수값을 알고 있으니까 그 함수 자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f가 이렇게 대응되는 규칙으로 주어지고 어떤 식으로 주어져 있어도 되고 그래프로 주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다. 동일한 함수에 대한 정보를 다 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예제 1번을 보겠는데요. 보면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인데 x를 x의 n제곱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도메인은 뭐냐? 도메인은 r이죠. 그래서 r이고요. 코도메인, 치역은 뭐냐? 공역은 뭐냐? 이것도 r인데 치역은요. 여러분들 이제 x의 n제곱이 n은 이제 자연수입니다. 1이냐, 2냐, 3이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홀수일 때는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 되는데 짝수일 때는 제곱이니까 0 이상이 돼서 R 플러스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플러스는 0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0이라고 쓸까? 0 이상. 그냥 그런 의미에서 플러스예요. 왜냐하면 x제곱은 0 이상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까요? 이런 식으로도 쓸까요? 그냥 0 이상인 실수.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플러스다. 예, 좋습니다. 자, ix라는 거는 뭐냐? x에서 x로 가는 건데, x를 x로 보내주는 요거를 뭐라고 부르죠?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하는 항등함수이고요. 자, 그 다음에 x에서 y로 가는데 모든 x에 있는 원소를 y에 있는 특정한 y0라는 원소로 보내주는 함수. 상수함수죠. 그래서 컨스탄스 펑션이라고 하는데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합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의 어떤 개념 살펴봤고요. 치역, 그 다음에 그래프,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두 함수가 정의역이 일단 같을 때, 두 함수가 언제 같겠느냐? 두 함수의 상등을 정의하는 건데요. 정의역이 같으니까 각각의 x에 대해서 fx도 있고 gx도 있을 거잖아요. 그게 같으면 두 함수가 같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 fx하고 gx가 같다. 언제? x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을 구해도 같으면 함수는 대응규칙인데 대응규칙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두 함수가 같다. 함수가 같을 때는 함수값이 각 x에 대해서 같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얘는 뭐냐? f의 그래프하고 그렇죠. g의 그래프가 같은 거죠. 왜냐면은 그래프는 순서상인데 x에는 첫 번째는 x들이 쭉 올 거고 독립적으로 올 거고 거기에 해당하는 함수값들이 쭉 올 건데 얘네들이 같으니까 그렇죠. 순서상들이 다 일치해서 그래프가 같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함수를 이제 어떤 곱집합의 부분집합으로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그래프로서 순서상들의 집합으로서 함수를 정의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그 반대 방향 함수를 어떤 대응으로 대응 두 집합 사이에 특정한 대응으로 정의하고 그다음에 그래프를 그걸로 우리가 그걸로부터 정의한 다음에 두 함수의 상등을 그렇죠. 그래프의 상등으로 그래프가 같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두 함수가 다르다라는 건 또 뭐겠어요? 그렇죠? 어떤 x가 있어서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x가 존재하는데 그 원소 x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달라요. 그러면은 두 함수가 여기 x에서 달라지는 거죠. 이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합성함수 할 수 있죠. f가 일단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 그 다음에 g가 y에서 z로 가는 함수면 일단 먼저 f를 하고 그 다음에 g를 하는 거는 x에서 z로 가는 건데 얘가 f하고 g의 합성함수라고 부르는 건 뭐냐? 맨 처음에 뭘 해요? 그렇죠. x를 f로 먼저 보내고 그걸 받아서 g로 보내는 함수가 다름 아닌 g 서클 f다. f하고 g의 합성함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합성함수 정의인데요. 우리 합성함수는 사실 이제 순서가 바뀌면은 합성함수 달라지잖아요. 그거에 관한 간단한 예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합성하는 순서에 따라서 합성함수는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예제 2번이 바로 그거에 관한 보기입니다. 그래서 f하고 g가 함수인데 하나는 2x고 하나는 3x-1로 정의되는 함수예요. 그랬을 때 g 서클 f하고 f 서클 g는 어떠냐? 자, 근데 g 서클 f는 먼저 fx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g로 보내주는 건데 fx는 2x니까 2x를 받아서 g가 보내줄 때는 뭘 받으면 3배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그렇죠. 3배에서 마이너스 빼면 얘고요. 순서를 바꾸면 먼저 g를 하고 그 다음에 f를 해야 되니까 g는 그렇죠. 3x 빼기 1이고 f는 뭘 받으면 2배 해주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합성함수는 보시다시피 1을 넣었을 때 하나는 5가 되고 하나는 4가 되니까 함수값이 다르잖아요. 그런 x가 1이 존재하니까 일반적으로 두 함수의 합성을 순서를 바꾸면 다르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1대1 함수하고 위로의 함수. 이제 옛날 용어로 하면은 전사, 단사, 전사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거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1대1 함수다. 또는 단사 함수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렇죠? 서로 다른 원소는 서로 다른 원소로 간다 이거예요. 그렇죠?
어떤 원소가 여기 갔는데 다른 원소가 그 원소로 대응될 수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x1하고 x2가 다르면 그거의 함수값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실제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요거의 대우 명제니까 fx1 결론을 부정해서 함수값이 같다면 이면 그렇죠. x1하고 x2는 원래 같았던 거다. 라는 것이 이제 1대1 함수, 단사 함수의 정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onto, 위로의 함수 또는 전사 함수라는 건 뭐냐면은 이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그렇죠. 함수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역하고 치역이 같다라는 건데 이제 공역에 있는 어떤 y를 갖고 오더라도 정역에 어떤 원소 x가 있어가지고 그 x가 y로 대응된다. 뭐냐? 어떤 거냐? 뭐냐? x가 존재하는데 그 x가 y에 대응된다. x의 함수값이 y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니까 y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함수값이 된다라는 거고, 따라서 자, fx는 뭐예요? f의 치역인데 f의 치역은 그렇죠. y의 부분집합인데 y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함수값이니까 전체 다 될 때, 치역이 공역이 될 때 위로의 함수 또는 전사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에 관련된 예제 문제 뭐 어렵지 않은 건데 한번 보면 자,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인데 이제 제곱하는 2차 함수예요. 이거는 단사가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은 다 제곱하면 1인데 그렇죠. 다르죠. 함수값이 같으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다르고요. 그 다음에 아래서 R로 가는 요 3차 함수 3x 세제곱 플러스 1은 단사예요. 왜 그러냐면 함수값이 같다라고 합시다. 그렇다는 얘기는 3x1의 세제곱 플러스 1이 3x2의 세제곱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이게 되니까 1 지우고 3 지우면 넘기면 이렇게 되고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항상 0 이상이에요. 그렇죠? 완전 제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더 크다라는 걸 밝힐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얘가 0일 수 있죠. x1도 0이고 x2도 0일 수도 있는데 x하고 x1하고 x2가 0이면 둘 다 0이면 예, 이 결론 성립하고요. 만약에 둘 다 0이 아니면 하나는 0보다 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0이 아니니까 얘가 0이고 어떤 경우든지 x1하고 x2는 같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는 단사 함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예제 4번은 이제 전사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함수인데 예, x제곱은 전사냐? 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함수값이 0 이상이니까 전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2라는 실수는 공역에 있는데 함수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정역의 원소는 없다. 그런 실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고요. 그 대신 만약에 이제 공역을 0 이상, 이 플러스는 0, 지금은 0 이상이에요. 0 이상인 집합으로, 실수들의 집합으로 정의하면 얘는 전사가 되죠. 왜냐면은 0 이상인 수에 대해서 x제곱은 뭐, 항상 해를 갖는데 해가 두 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단사는 아니지만 전사는 된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제 한번 볼게요. R에서, R로 가는 함수인데, 요 아까 전에 이제 세제곱, 3x 세제곱 플러스 1은 단사였는데, 얘는 전사도 된다. 자, 그러려면 이제 임의로 Y에 있는 어떤 실수, 그러니까 Y는 지금 R이죠. 자, 어떤 실수를 주어 생각하더라도 그 실수가 함수값이 되는, 이 Y가 어떤 X의 함수값이 되는 X가 존재해야 되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가 존재해야 되는데, 1 넘기고 3으로 나누면 세제곱근은 항상 요 y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상관없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요 세제곱근 y 빼기 1 요걸 3으로 나눈 것을 보내주면 함수로 보내주면 y가 되니까 예, 치역이 공역이 된다. 그래서 전사함수가 돼요. 그래서 g는 지금 전사도 되고 단사도 되는데 자, 이렇게 전사함수이면서 단사함수인 거 그거를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그렇죠. 전단사 함수라고 부르는 건데요. 전사이고 단사니까 전단사인데 정의는 전사이고 단사예요. 그래서 일단 전사이니까 공역에 있는 모든 y에 대해서 적당한 x가 존재하는데 그 x가 y로 가는 함수값이에요. y를 함수값으로 갖는 정역의 원소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단사이기 때문에 y를 함수값으로 갖는 원소는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서로 다른 게 y 하나에 대응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예, 이렇게 y에 대해서 어떤 x가 존재해서 함수값이 이렇게 이 식을 만족하는데 이 x는 유일하게 존재해야 된다. 두 개가 있으면 단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1대1 대응을
또는 전단사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 전단사 함수는 영어로 이렇게 바이젝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사는 서젝션, 단사는 인젝션. 그래서 전단사는 바이젝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관련된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금 전단사 함수를 정의했으니까요. 아까 전에 배운 함수들이 전사인지 단사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곱은 단사도 아니었죠. 그 다음에 전사도 아니었어요. r로 갈 때는. 그래서 전단사 당연히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x 세제곱 플러스 1. 얘는 아까 전에 단사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전사이기도 했으니까 전단사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미 x에서 정의된 항등함수 있잖아요. 걔는 전사이고 단사이다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전단사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단사 함수이면은요, 이제 공역하고 치역이 같으니까 공역에 있는, 치역에 있는 어떤 y에 대해서 그거에 대응되는 정확하게 하나의 x가 있죠. 그렇죠?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있으니까 이 y에 있는 어떤 원소에 대해서 x에 있는 어떤 그 원소를 대응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함수의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데 x에서 y로 가는 게 전단사이면 y에서 x로 가는 함수 g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 전단사이니까 y에 있는 어떤 y에 대해서 어떤 x가 존재한다. 그 x는 뭐냐? y가 있으니까 어떤 x가 유일하게 존재하는데 그 x는 뭐였죠? such that fx가 y가 되는 그 x가 있다. 걔로 대응시켜주자 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반대로 대응시켜주는 요 함수 g를 f의 역함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역함수 g가 f의 역함수니까 f의 역함수는 y를 x로 보내주는 건데 언제냐? x가 f에서 y로 갈 때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의되니까 이때는 언제냐? 자, f가 x를 y로 보내주면 y는 f의 역함수에 의해서 그렇죠, x로 대응된다. 그 정의를 가지고 역함수를 정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단사 함수는 항상 역함수가 존재하고요. 이런 식으로 정의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f가 역함수를 가질 때, 자, x를 f에 의해서 보낸 다음에 보냈죠? 그 다음에 그걸 역함수로 보내면 당연히 x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로 역함수가 있을 때 역함수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걸 f로 보내면 x가 된다. 다름 아닌 f 인버스 서클 f하고 f 서클 f 인버스는 x에서 항등함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f가 x에서 y로 갈 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일단 y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y에서 요걸 이렇게 적어볼까요? 여기를 굳이 x라고 하지 않고 y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y를 보냈다 다시 보내면 y가 된다. 그래서 얘는 y에서 정의된 항등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y가 되고요. 얘는 f로에서 x에서 y로 갔다 y에서 다시 역함수에 의해서 y로 갔다 x로 오는데 자기 자신으로 오니까 이렇습니다. x에서 정의된 항등함수가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봐도 딱 합성함수의 순서가 바뀌어주면 함수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대1 대응이 아니더라도 우리 이렇게 역함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역이미지 같은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f는 임의의 함수고요. x, 정역의 어떤 부분집합 a가 있고요. 공역의 부분집합 b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정역에 있는 a라는 집합의 이미지는 뭐냐? 우리가 x라고 하면 이거는 치역인데 a는 뭐냐? a에 있는 원소들의 함수값들을 다 모아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값들 다 모아두는데 그 x는 뭐냐? x의 함수값들을 다 모았는데 x는 a에 있는 원소들만 가지고 함수값을 다 모아라. 자, 이랬을 때 이 집합을 함수 f에 의한 a의 이미지 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가 x가 되면 그거는 치역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역상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역상은 함수가 역함수를 갖지 않아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이 역상은요, 함수값이 지금 b는 공역의 부분집합이니까 함수값이 b에 속하는 정역의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역에 있는 원소들인데 걔네들의 함수값이 b에 속하는 거예요. 됐죠? 이거는 역함수 없어도 성립할 수 있죠. 역함수 가지고 정의하는 게 아니죠. 자, 이랬을 때 b의 역이미지, 인버스 이미지, 역상이라고 합니다. 자,
자, 그래서 여기 대충 저희가 이제 정의한 요 개념들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요. 지금 요거는 A가 아니고, 자, 얘네들은, 그쵸, X하고 Y가 되는데요. 지금 X의 부분집합 A를 이미지를 쭉 보내주면 이렇게 빨갛게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B가 노란 게 있는데, 그거의 인버스 이미지를 취하면 요쪽에 인버스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는 원소는, 그렇죠, 다 B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떤 원소가 있어요? 어떤 원소가 있으니까 이거에 인버스, 어떤 한 원소의 인버스 이미지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함수로, 값으로 갖는 원소들. 근데 이거는 이미 FA, A의 치역에 있으니까 이것을 함수 값으로 갖는 A의 원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단사가 아니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A 집합 말고도 딴 집합에서 B로 올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아직. 이거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B를 함수 값으로 갖는 원소들은 뭐 어느 정도 있겠다. 그렇지만 B는 정확하게 이 라지 B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B를 함수 값으로 갖는 요 집합은 이 라지 B의 이미지, 역상 안으로 들어와 있다. 근데 A하고 B, 이렇게 얘네들은 이런 관계,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관계,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일 때.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버스 이미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주시면 나중에 이제 어떤 함수의 인버스 이미지, 이제 요 F 인버스 B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개념을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7번 가지고 지금 이미지하고 인버스 이미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데 1차 함수예요. 근데 A는 지금 마이너스 1에서 2, 이 정의역의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하시고 B는 공역의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고 B는 공역의 부분집합 마이너스 1부터 7까지예요. 자, 그러면 FA는 뭐냐? FA는 요거의 함수값을 다 모아놓은 거니까 함수값을 보면 그렇죠, 요렇게 쳐지겠죠. 자, 1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은 1이고 2의 함수값은 10이니까 함수값들의 모임은 1부터 10까지 됐죠. 근데 인버스 이미지는 뭐냐면은 함수값이 마이너스 2부터 7까지 되는 정의역의 원소예요. 그래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1부터 7까지 되는 정의역의 원소는 자, 함수값이 마이너스 2부터 7까지 되는 정의역의 원소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1대1 대응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버스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A는 0부터 2까지, B는 1부터 5까지 생각합시다. 그럼 이거의 이미지는 뭐죠? A의 이미지는 자, 0을 보내주면 1이고 2를 보내주면 5니까 정확하게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거의 치역은 1부터 5까지 B가 되는데 그럼 B의 인버스 이미지는 뭐예요? 함수값이 1부터 5까지 되는 정의역의 원소는 정확하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죠. 그렇죠? 여기가 2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1부터 5까지의 인버스 이미지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A를 이미지를 취하면 B가 되는데 B의 인버스 이미지를 취하면 A가 되느냐? 그런 문제를 아마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A보다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A를 F로 보내고 그거의 인버스 이미지예요. 이게 역함수가 없으니까 인버스 이미지인데 걔는 A가 아니다. 일반적으로요. A를 보낸 다음에 인버스 이미지를 해주면 A보다 더 커져요. 갔다 올 때 이렇게 뭐가 좀 묻어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데 걔는 A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요 인버스 이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보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자, 이제 조금 이제 확대함수, 축소함수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함수를 다룰 때요, 이제 정의역을 이렇게 축소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있는데 전체를 다 보지 않고 어떤 부분 집합에서 그 함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정의역을 특정한 부분, 그 정의역의 부분 집합으로 제한해서 보는 함수를 그 축소함수 또는 제한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은 어떤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를 그거보다 더 큰 집합, 그걸 포함하는 집합으로 확대해서 정의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대함수라고 하는데 그 개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고요. x 정의역의 부분집합이 있는데 우리 이제 이 함수를 이 정의역의 부분집합 a로 제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역의 제한이죠.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함수는 f를 a로 제한했다 그런 표기법인데요. a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어떻게 정의되는 거냐? 이 a에 있는 원소를 그 제한 함수, 축소 함수로 보내주는 거는 그냥 a는 이미 이 a라는 집합은 x의 부분 집합이니까 x에서 정의된 f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로 그냥 보내준다. 원래 함수를 존중해주면서 정의역만 이렇게 축소시킨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f의 a로의 축소 함수라고 합니다. 또는 restriction, 제한 함수라고 하고요. 그럼 반대로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거에 a라는 그 부분 집합에 대해서 축소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f가 있는데 그거에 축소함수가 있다면 그 축소함수 f 입장에서 축소함수에 대해서는 f는 어떻게 보면 정의역을 확장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확장함수 또는 확대함수라고 합니다. 익스텐션입니다. 정의역을 이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이 확대하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f의 어떤 성질을 보존하면서 이렇게 확장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임의로 확장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a가 x의 부분 집합이고 a에서 정의된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얘를 전체 집합 x로 확장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면 보세요. 요 g라는 함수에서 a에서 그 ga, 그러니까 y의 부분 집합 ga로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요 a 바깥에 있는 원소들을 어떻게 정의해야지만 함수가 이제 확장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g를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소들은 g의 함수값하고 같고 여기 있는 원소들은 어떻게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정의하느냐? y의 적당한 원소를 생각해서 여기 이 빗금친 부분은 다 y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확장하는 함수를 하나 얻은 거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y를 택하는 방법에 따라 또는 뭐 두 개, 세 개 택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확장 함수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x에서 y로 가는 f인데 이 x가 a에 들어있다면 걔는 g를 존중해줘라. ga로 보내고 여기 ga로 보내고 그렇지 않다면 이미 선택한 저 y로 다 보내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 확장한 정의역을 확장한 함수가 제 확대함수다. 확대함수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좀 이따 이제 실수들을 배우면서 실수들의 이제 수열들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거에 관련된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열을 어떻게 이제 어떻게 이제 봐야 되냐면은 어떤 집합이 있어요. 이 집합은 꼭 실수들의 집합은 아니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집합으로 가는 자연수에서 이 집합으로 가는 함수를 점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점들의, 그러니까 어떤 집합의 원소를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들의 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수열이나 점열들은 뭘로 볼 수 있냐면은 자연수에서 x로 가는 함수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수에서 x로 가는 함수를 점열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점열이니까 뭐 점들을 나열했는데 어떻게 나열하느냐? 지금 자연수니까 n의 함수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x의 원소 xn일 때 얘를 함수의 n번째 항 또는 점열의 n번째 항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이 점열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 그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을 쭉 이렇게 나타내서 꺽쇠로, 얘는 그러니까 점열이니까 점열의 기호는 이렇게 꺽쇠로 나타나고 간단하게 xn을 꺽쇠로 하는데 이 수열하고 이제 수열들의 이 점열들의 항들을 다 이렇게 집합으로 모아놓은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설명드리는 건 fn인데 요거는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f의 항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집합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집합기호를 쓰는데 얘는 뭐냐? 그렇죠. 자연수에 대해서 그 집합에 있는 점들 다 모아놓은 거. 근데 얘네들은 만약에 두 개가 같으면 하나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집합으로서 이 점열들의 원소들의 집합. 얘는 점열. 그러니까 수열이니까 반복되더라도 쭉 나열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x에서의 수열, 점열들을 자연수에서 x로 가는 함수로 생각하자. 그리고 그 함수의 n번째 그 n의 이미지를
F 그 점열의 n번째 항이라고 부르고 수열의 기호는 꺽쇠, 그 다음에 수열의 치역의 기호는 이렇게 집합기호로 쓰자라는 건데요. 이제 X가 여러 가지 이제 종류에 따라서 수열의 이름이 이제 점열의 이름이 붙는데 X가 만약에 실수면 실수열 또는 수열이라고 부르고요. 유리수면 유리수열, 그 다음에 자연수면 자연수열. 집합들의 모임이면 그러면 X가 집합들이 원소거든요. 그러면 집합들의 수열이 쭉 나오니까 집합열. 어떤 집합이 구간들이면 구간들의 열, 구간열. 그 다음에 그 집합이 함수들이에요. 2에서 정의된 함수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 X에서의 이 점열은 함수들이 쭉 나타나는 거잖아요. 함수들이 수열로. 그래서 함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수열을 배울 때 이런 것들을 앞으로 배우겠다라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잘 이제 수열의 개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요 1.2자 함수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